자, 이제 282페이지.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개발계획 수립에서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지정권자 지정하면서 자, 누가 개발 사업을 할지 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자, 누가 원칙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고요. 그냥 시행자 지정해 버려요.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시행자도 다 지정. 그러면 고자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요. 그럼 누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제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 자,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누죠. 그 먼저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자. 자, 우리 공공 부문, 공적 부분 하면은 일단 누가 있을까요? 국가하고 지자체. 저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 할 수도 있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를 다른 말로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행정청 시행자. 그래서 일단 공공부문 하면은 행정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드는 공사들, 이 공사를 공공기관이라고 불러요. 공공기관. 그래서 6가지 공사가 있죠.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그래서 자 6개 공공기관 이름 길어가지고 그냥 중간 글자만 제가 쭉 써놨어요. 토수, 농관, 철매 이따 기본서 보고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국가가 만드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 돈 내가지고 만드는 기관인데 자 이거는 2가지 있어요. 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딱 2개가 있고요. 이 정부 출연기관은 일반적인 시행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할 때요. 역세권. 우리 역세권 개발한다 의미가 뭘까요? KTX 역사 같은 거 짓죠. 아주 거대하게 웅장하게 KTX 역사 짓고 그 주변 지역을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거를 역세권 개발. 이 역세권 개발할 때만 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거는 당연히 어디서 개발할 때요? 제주도 개발할 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가 만드는 게 지방공사라고 그랬죠.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 지방공사. 우리 서울특별시에 그 유명한 뭐 있어요? SH공사 또는 경기도의 경기도도시개발공사 이런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까지. 그러면 일단 공공부문 하면은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이 있고요. 국가가 만드는 게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 지방공사니까 이거 다 한 통속이죠. 싹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그럼 이런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민간부문의 사업 시행자. 그래서 민간도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개발 사업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요. 먼저 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 그럼 토지 소유자 자기들이 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말릴 필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 얼마든지 시행자 될 수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가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 되는데 조합.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전부 환지 방식. 자, 요게 또 논점이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그럼 전부 환지라는 거는 나중에 개발된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가 다 돌려받는다 그 얘기죠. 이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되고요. 그럼 반대로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은 시행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싹 시행자 수용해주고 원 토지 소유자들 내쫓아 버리고 사업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조합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조합이 나올 이유가 없고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되는 거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때만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도 회사라든지 뭐 법인들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토목회사 능력이 되면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간 사업 시행자의 종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린 뭐만 정리하면 되냐? 공공사업 시행자. 자, 요 4개.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다 뭐가 된다?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자,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고자가 시행자가 돼요. 언제 지정한다고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시행자도 다 지정해버려요.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박스에 보세요. 1번 국가나 지자체. 자, 이 두 개는 옆에다가 행정청 쓰면 되죠. 국가와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2번에 공공기관인데 6개 공사입니다. 자, 그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다 한이에요. 뭐 의미 없으니까 중간 글자. 토지주택공사의 토, 수자원공사의 수, 농어촌공사의 농, 관광공사의 관, 철도공사의 철. 그 다음에 비읍번은 매입 공공기관 매. 토수, 농관, 철매 이 6개 공공기관. 주로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많이 또 들어본 거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는 거지 신도시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 6가지 토수, 농관, 철매 6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인데요. 기획법 철도시설공단은 가로에 보면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할 때만 철도시설공단.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거는 제주도에서 개발할 때만. 그래서 이 정부 출연기관은 일반적인 시행자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까지. 일단 1, 2, 3, 4 거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5번부터는 민간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5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그 토지소유자 밑줄 토지소유자도 개발할 수 있고요. 또 6번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두 번째 줄의 끝에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동그라미 조합인데 저 조합은 가로에 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자, 이게 이제 공장이나 대학 같은 거. 이 공장이나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려는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나 대학 같은 이전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 뭐 요건들 쫙 써놨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인이 있고요. 또 옆에 이제 동그라미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이걸 등록사업자, 소위 아파트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아파트 건설회사. 주택단지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아파트 건설회사도 되고요. 또 동그라미 9번.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토목공사업자, 이 토목회사입니다. 우리 기반시설, 도로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토목공사라고 그래요. 이 토목공사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토목회사들. 그 다음에 10번은 부동산 개발업자, 이걸 부동산 개발회사, 소위 기획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개발회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 투자회사, 뭐 리츠회사라고 그러죠. 부동산 투자회사. 12번에 공동출자법인은 뭐 되고요. 그러면 자, 7번부터 11번까지 싹 묶어가지고 뭐야? 회사들이죠. 법인이라든지 또는 건설회사,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능력이 되면 시행자 될 수 있고 싹 묶어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의 종류가 훨씬 많으니까 공공사업 시행자 4개 딱 요거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사업 시행자. 그럼 열거돼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특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 284페이지 맨 밑에 2번.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전부 환지 방식. 자, 여기서 원칙 거기다 별표. 자,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자,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딱 법 자체에서 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이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할 때는 우선적인 시행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원칙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지정하면은 그자가 시행자인데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라고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개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맨 밑에 3번 도시개발조합. 자, 거기다 별표. 자, 이런 도시개발조합이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일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조합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 그거를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단체가 조합이고요. 자, 그럼 조합을 토지 소유자 설립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뭐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립하는지 일단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행정청에게 설립 인가, 확인 감독.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럼 설립 인가 받으려면 적어도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한다 그래요. 정관. 이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자치규범입니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하고 저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내가지고 어떻게 사업해 나갈지, 또 임원은 조합장은 누구를 뽑을지, 뭐 이런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에요.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니까 설립인가 내주세요. 신청을 해서 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요. 그럼 적어도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라고요? 7명 이상. 여기서 7명을 황야의 7인이라고 그래요.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고요. 자, 설립 인가 내줬어요. 지정권자가 잘해보세요. 인가 내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30일 내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등기까지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되고요. 자, 이런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설립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몇 번 기출이죠.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이 등기까지 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법인. 그래서 자, 조합원과는 이제 별도예요. 조합원과는 별개로 조합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개발 사업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합은 법적 성격이 법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개발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공법상의 사단법인. 자, 사단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법인.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단체에다 법인격을 줘갖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준 것을 사단법인. 그래서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 설립하는 뼈대가 되는 거죠.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동그라미. 그 7명이 누구라고요?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관부터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매춤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그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매춤 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매출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의 요건 당연히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대부분 원하고 있는지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개발법의 동의 요건 맨날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되죠. 항상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와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동의 요건 앞에서 우리 똑같이 배웠어요. 오늘 문제에서도 풀어봤죠. 저 이거 뭐 할 때도 동의 받아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똑같은 거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요건이나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실무에서 한 번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써놨을 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왜 같은 걸까?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니까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뭐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에 동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나 조합 설립할 때나 동의 요건은 같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뭐 비영리 공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조합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은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이 아니요.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조합 설립 인가받은 대표자는 설립 인가받으면 며칠 내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준해서 적용. 여기서 준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보충 적용을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라. 그 얘기고요. 그럼 주의하실 것은 이름이 조합이라고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름만 조합이지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사단법인이니까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3번 조합원. 그럼 누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거냐?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토지 소유자로 한다. 즉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요. 그럼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 토지. 이해관계인도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고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할 때 동의한 자에 한한다 그런 거 없죠. 동의한 자에 한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동의 불문.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동의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조합이 성립되면 무조건 조합원으로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에 다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의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 박스의 기획번이 이제 조합원 권리라고 그래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쫙 밑줄.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1인 1표 의결권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자주 바꿔줘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갖는다. 틀려요. 면적이 크냐 작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조합원 1인 1표 똑같이 평등한 의결권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이제 조합원의 의무예요.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돈 내야 된다 그죠?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당연히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니까 나중에 개발된 토지 다 조합원이 다시 돌려받는 거죠. 조합원이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죠. 당연히 조합원은 뭐를 내야 된다?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는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고 조합원의 의무는 사업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그러고요. 자, 맨 밑에 보세요. 가로 4번 조합의 임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임원부터 이 조합의 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의 기관. 그럼 조합의 기관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조합을 집행해 나간다, 운영해 나가는 기관.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이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임원들이 조합을 집행,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임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니죠. 조합원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원 의사를 결정한 것을 임원이 집행해 나가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이거를 조합원 총회라고 그래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총회.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 일정한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사결정하는 거죠. 총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럼 의결한 사항을 임원이 집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과 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 기관입니다.
필수적인 기관. 그런데 이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조합원 몇백 명 돼버리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총회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대의기관이라고 하고요. 대의기관.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조합에는 대의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총회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총회 다 소집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대의원회가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임원하고 총회는 필수적 기관이지만 대의원회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 둘 수가 있는 거죠. 둘 수가 있다. 그럼 임원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임원은 필수적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둔다. 조합원이 몇 명이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임원은 있는 거예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두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겸직 금지. 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도 없고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다 겸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겸직 금지입니다. 맡은 거라도 잘하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겸직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원의 자격이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밑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뭐가 돼야 돼요?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조합원. 그럼 조합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22의 기출. 조합의 임원은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는 거예요.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 누구여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여야 되니까 조합의 임원은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직무 봅니다. 조합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획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나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조합의 대표자가 한마디로 누구라는 거예요?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는 게 조합장인데 여기에 대한 특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리을번 한번 보세요. 리을. 자,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럼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하거나 소송하는데 이때도 조합장이 대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하고 소송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공정하게 누가 대표를 해라. 감사가 대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미음번에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직 다 금지해요. 그 조합도 안 되고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다 겸할 수 없도록 하고요. 자, 임원은 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셔갖고요. 가로 5번 총회. 자, 총회는 필수적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즉 필수적 의결기관으로서 자,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 중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그런데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6번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의적 대의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 50명 동그라미 별표. 자, 이게 작년까지는 100명이었어요. 100명이었는데 이게 50명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무조건 물어볼 거니까 50명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케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가 있다. 매출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원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적인 기관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 그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 짜미출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그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니까 이 뭐야? 조합원 대표를 뽑는 거죠. 적어도 몇 프로 이상? 10% 이상. 조합원 대표를 뽑아서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대의원회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조합에 관해서 싹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기출문제 22의 기출문제 한번 보죠.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그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요. 요새는 이제 분수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접속사 또는 선택해서 받는 거 아니죠. 와라고 그랬어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각각 다 받아야 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받아라. 그 다음에 3번 진 보세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자, 조합의 감사는 개발구역에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아요. 자, 조합의 감사 2번이죠. 2번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이어야 되니까 조합의 감사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5번이 맞는 지문이 되죠. 그 다음 그 밑으로 와보세요. 자, 시행자의 변경. 그럼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시행자가 한마디로 사업 안 하면 또는 사업을 못하게 되면 시행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얘가 핵심이죠.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2년 동안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럼 실시계획, 공사계획 인가가 나면 시행자는 착수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한다. 2년.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 삽질 한번 안 한다. 이거는 사업할 의지가 없으니까 바꿔버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할 거. 개발법은 착수 기간 몇 년 준다.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다. 그럼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요. 또 3번.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부도 났거나 파산돼갖고 사업 못하게 됐으니까 바꾸는 거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논점이 안 되는 거니까 1번 그것만 확실하게 보세요. 자, 실시계획 인가 후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293페이지로 합니다. 그럼 지금 시행자 우리가 쭉 봤어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 시행자도 지정합니다. 자, 누구를 원칙적으로 지정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해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래서 이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까지 우리가 시행자 관련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시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자, 실시계획의 인가. 요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인데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이죠. 뭐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공사하는 거니까 자,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이에요. 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 그럼 공사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는 논점이 있어요. 이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 갖고 작성해라. 자, 이게 논점이에요. 그럼 웬 또 지구 단위 계획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의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자,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죠. 몇 년 내 수립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해야 됩니다. 3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실효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나왔죠.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해 갖고 작성하니까 개발구역 지정했어요.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서 실시 계획 작성해 갖고 인가 신청해라.
3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이유는 사업을 안 해서 해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3년 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요게 포함되기 때문에 3년 내 실시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다 포함해가지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요.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근데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자기 맘대로 작성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게 무슨 계획이었어요? 개발 계획이죠. 그래서 개발 계획. 이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그대로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받습니다. 실시 계획의 인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요. 지정권자는 실시 계획이 개발 계획에 맞게 잘 작성이 됐더라. 그러면 인가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자, 우리한테 항상 효과가 있는 거를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사업 시행권 획득해서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사에 착수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착수 기간 주고 있어요. 몇 년 내 착수해야 된다?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 후 2년 내 착수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봤죠. 시행자를 변경합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그래서 2년 내 착수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자, 29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시 계획의 작성. 자, 실시 계획의 의미는 이제 공사 계획이요. 공사 계획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시 계획에는 뭐도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밑줄 별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몇 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 3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작성 기준. 자,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 동그라미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그럼 이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요? 그대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 계획에 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 밑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밑줄 어디서 딱 끊으세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밑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은 토지 소유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특이해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하급행정처의 의견 듣는 거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면은 누구의 의견 들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면은 누구의? 시군구청장. 위계질서에 따라서 그냥 하급행정청의 의견 듣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견 듣고 실시계획 인가. 그다음 밑에 보세요. 3번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 즉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 또는 자금, 공사기간 이런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한다. 그랬으니까 실시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사계획입니다. 공사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된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 밑에 고시 보세요.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면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거기까지만 딱 읽으세요. 실시 계획 인가했으면 고시. 고시하면은 이제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몇 년 내 착수한다고요? 2년 내 착수해서 공사를 시행. 쭉 넘어갑니다. 저 303페이지 가보세요. 중간에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기셔갖고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그럼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시행자는 이제 착수해가지고 공사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자,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의 시행 방식. 자, 개발 사업은 시행자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은 뭘까요? 혼용 방식.
개발구역의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겠죠. 그래서 혼용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방식들 언제 택하는 건지 그 밑에 택하는 사유 한번 봅니다. 그 표 보세요. 표. 자, 수용 방식은 하나요.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 집단적인 조성 공급 밑줄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자, 이 법조문에서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핵심 단어가 빠졌어요.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요? 택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이때는 싹 수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만 수용. 그다음 밑에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그 토지를 교환.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환지. 토지의 교환. 환지가 필요하다. 또 밑에 두 번째 점 보세요. 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짬미춤.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비싸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럼 수용 방식은 안 그래도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땅값도 비싸요. 더더군다나 수용 방식으로 못해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갖고 하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혼용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 방식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OX 옵니다. 자, 환지 방식 첫 번째 점 보세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뭐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냐? 수용 방식 딱 하나.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만 무슨 방식이고 수용. 나머지는 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만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305페이지에 수용 방식 봅니다. 그럼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죠.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싹 수용해가지고 다 원토지 소유자들 쫓아버리고 하니까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다. 이게 장점. 신속. 그런데 단점. 수용하기 위해서 보상금 확보해야죠. 몇 천억씩 되는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이게 제일 큰 단점. 그 다음에 싹 수용해가지고 시행자가 공사하니까 획일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랬죠. 다 똑같이 획일적 개발.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신속하지만 보상금 확보가 어렵고 획일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단점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하는데요. 그럼 수용 방식은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죠.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가 싹 수용합니다. 수용.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수용. 바로 1번에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민간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동의 요건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게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기 위한 요건이요. 자, 법 11조 1항의 시행자 중 5번부터 7번부터 5번 및 7번부터 12번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 이거 뭐 아주 또 알아먹기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게 민간 사업 시행자를 얘기해요. 민간 사업 시행자. 다만 하나만 제외요. 조합은 제외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를 얘기해요. 그럼 왜 조합은 제외가 될까요? 자,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일체 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수용 방식에서 조합의 조자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조합은 수용 방식일 때는 일체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민간 시행자는 수용합니다. 그럼 분수는 맨 똑같아요. 지금 벌써 이거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맨 분수 요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논점이 뭐예요?
동의가 아니야.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사야 돼요. 그거 살 능력도 안 되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민간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자,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 수용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공공은 필요 없고 누구만 갖춘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 시행자만 이 수용 요건을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바로 3번 보세요. 토지 등의 수용사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치법, 하여튼 얘가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법보다 더 많이 나오는 법이라고 그랬죠.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즉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하는데, 자, 우리 시설 사업할 때도 요 공치법의 절차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용하려면은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는다 그랬죠.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인정받고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재결 신청은 1년 내 해야 된다 그랬죠. 1년 내 재결 신청.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보상금 얼마로 하세요? 이런 수용 관련 사항을 다 결정해 준다 그랬죠. 그럼 이 결정, 수용 재결에 따라서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치법의 절차에 따라 수용하는데, 역시 개발법에서도 공치법의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로 4번이 공치법의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업인정고시 의제. 자, 공치법 준용할 때 개발계획의 내용 중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다음에 별표. 자, 세부 목록을 세목이라고 그래요. 세부 목록이니까 뭐예요? 자세한 내용이죠.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뭐 등등 이런 토지의 세부 목록, 세목을 고시한 때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수용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뭐가 있으면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겠다. 세목고시.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면 사업인정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다 받은 걸로 의제가 돼서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요거를 맨날 실시계획의 고시로 바꿔줘.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개발법은 뭐가 있을 때요? 세목고시가 있을 때요. 세목고시. 토지에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도 다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결 신청은 같은 법에 불과하고, 그럼 공치법에서 재결 신청은 원칙 몇 년 내라? 1년 내라. 이 규정에 불과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쫌. 그래서 개발사업이 1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사업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이 재결 신청 기간 연장을 해줘요. 그럼 이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끝날 때까지야. 이거 모든 사업이 다 특례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인정고시 의제에서 수용권을 주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항상 논점이 되니까 어떤 사업인정 의제. 자, 개발법에서는 언제라고요? 세목고시입니다.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의제가 되죠. 그 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 자, 얘는 별표. 토지상한 채권. 그래서 우리 토지상한 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이다라고 하고요. 원래 수용이라는 걸 할 때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수용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 사후 현물 보상.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원하면 보상금을 나중에 토지, 현물, 물건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을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행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거기서 매수대금의 의미는 보상금을 얘기해요. 보상금.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만 상환하는 채권이다. 틀려요.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토지 건물 상환 채권인데, 그럼 이름이 너무 길어져 갖고 그냥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쓰고요. 자,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언제 발행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합니다. 원하면 발행. 그럼 토지 소유자 원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보상금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보상금 사전에 현금으로 돈으로 주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우 저는 돈 됐고요. 대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질 땅으로 주세요. 토지 소유자 땅으로 달라고 원할 때만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땅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다 당연히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보상금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 다시 땅으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싸게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빌라 같은 거 지으면 보상금 몇 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는 땅으로 달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땅으로 주세요. 토지 상환 채권 원해요. 나중에 개발될 토지 전부 다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해 버리면, 그럼 공사 다 끝나가지고 개발된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우리 수용 방식은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죠. 집단적 공급. 일일이 토지 소유자한테 나눠주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발행 규모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밑줄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나중에 조성될 토지가 1000필지, 그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500필지까지만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500필지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에,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말의 의미, 얼마까지만 발행한다고요? 2분의 1까지. 조성 토지 건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자, 시행자 중 동그라미 5번부터 12번까지 해당하는 자, 이게 한마디로 민간사업 시행자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자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등등으로부터 지급의 보증 동그라미 보증을 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민간사업 시행자는 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받아라? 보증. 은행에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민간은 회사라고 그랬죠. 건설회사, 토목회사. 얼마든지 부도나 파산이 될 수가 있죠. 부도 나버리면 휴지조각밖에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도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 이 보증까지 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러면 역시 반대 해석하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부도 파산의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다 똑같아요. 보증받는다 그런 거는 항상 무슨 우려가 있을 때,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 이때만 보증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일 때만 보증까지 받아갖고 발행하고요. 또 옆에 이제 맨 위에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부터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즉 지정권자의 확인 받아야 돼요. 왜? 자, 2분의 1 넘지 않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갖고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5번 보세요.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밑에 줄 발행자가 정하고요. 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동그라미 별표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자, 얘를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럼 김영식 이렇게 써놨는데요. 김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권 증서에
상환받을 채권자 성명이 기입된다 그죠? 이름이 써지는 것을 김영식이라고 그래요. 저 토지 상환 채권 증서 보면 채권자 이름 뭐 김떡순, 자, 뭐 김밥 떡볶이 순대, 그래서 김떡순 해가지고 자 이런 채권자의 성명이 기입되는 방식, 요거를 무슨 식? 김영식. 저 토지 상환 채권은 무김영식으로 발행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무슨 식? 김영식. 그래서 우리 공법의 공식이요. 채권 이름에 상환자가 붙으면은 무조건 무슨 식이냐? 김영식입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 주택법에서 배울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할튼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김영식. 채권자 성명이 써지는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저 토지 상환 채권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4번에 선수금. 자, 하나만 더 보고 좀 쉽니다. 자,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이요. 미리 받는 돈. 시행자가 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럼 무슨 돈을? 가로 1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조성토지란 개발 사업의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공사가 끝나서 조성된 땅을 조성토지 등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럼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뭐야? 공사하기 전의 토지죠.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걸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거기서 공급은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럼 미리 받을 수 있다. 뭐를 지금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대금이죠. 분양대금.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분양받으려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선수금. 선수금이다 라고 하고요. 가로 2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이런 선수금 미리 받으려면 역시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에게 승인. 이 요건에 맞게 잘 받는지 지정권자에게 승인부터 받아갖고 선수금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봤던 토지상환 채권하고 선수금 이 두 개는 수용 방식의 단점,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가 되는 거죠. 자, 토지상환 채권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뭘로 주겠다? 땅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시행자가 보상금 현금으로 다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땅으로 줄 수 있게끔 줄 돈은 나중에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선수금은 뭐야? 조성토지 분양대금이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분양을 해야 그때 가서 분양대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저 의미가 뭐야? 줄 돈은 나중에 주고 받을 돈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보상금 확보의 어려움, 이런 수용 방식의 단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가 토지상환 채권하고 선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도 받을 수 있고요. 공사할 수 있는데 자,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할 수 있어요. 자, 그거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